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순수한 자아, 무한한 하나, 궁극적인 실체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본래 얼마나 장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며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에서 받은 조건화, 또 교육에서 그려진 우리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과는 사뭇 다를 뿐더러 우리가 그 거짓된 자화상을 자신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존하는 전부일까? 오래전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어떤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엽서보다는 약간 큰 흑백의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친구는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건 또 무슨 농담인가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검은 바탕에 흰 꽃병을 그린 그림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무슨 속임수가 있는 거지? 제 대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는 잘 좀 봐봐. 무엇이 보여?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까만 바탕에 하얀 꽃병이잖아. 별 장식도 없이 그냥 모양만 그려놨네.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한쪽에서만 보니까 네 눈엔 보이지 않는 거야. 친구는 답답해진 나머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두 얼굴이 보이니? 흰색을 보다가 검은색을 봐봐. 와, 그 순간 서로 마주본 똑 닮은 얼굴 둘이 눈앞에 확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질문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꽃병 말이야, 아직도 보이니? 저는 얼굴을 보는데 푹 빠져 꽃병을 다시 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림을 찬찬히 봐봐. 다시 잘 찾아봐. 다시 꽃병이 보일 때까지는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초점과 관점을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꽃병과 얼굴이 동시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저의 인식뿐이었죠.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삶을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대략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문화 및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관점을 쭉 자기 관점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구상에는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조건화된 몸과 마음, 위의 이야기 속의 꽃병이 내 참모습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즉 자기 정체성 또는 성격이라 믿어온 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문을 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 대다수가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꽃병과 얼굴의 비유는 조건하에 기반하여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제한된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지만 충분한 비유는 아닙니다. 제가 가리키는 진리는 단지 새로운 시각 또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죠. 깨달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 실체가 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참 자아임을 깨달아야만 하지요. 영성이란 참 자아의 발견과 진리, 그리고 완전한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는 이미 여기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결코 거룩한 개념이나
조건화 또는 신념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일 수 없습니다. 진리란 어떤 사건도 아니며 우리와 따로 떨어져 어느 성스러운 금고에 들어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절대 불변하고 항상 현존하면서도 온갖 특성과 조건을 초월해야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은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 모두가 진리에서 생겨나 진리 안에서 오고 가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순수한 자아, 무한한 하나, 궁극적인 실체이며 의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본래 얼마나 장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며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에서 받은 조건화, 또 교육에서 그려진 우리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과는 사뭇 다를 뿐더러 우리가 그 거짓된 자화상을 자신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눈이 뜨이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현상,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모든 것의 연극 너머에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리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머란 물질적 거리가 아니라 인식의 미묘한 차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리탐구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덧없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상의 가장 미묘한 움직임조차도 감지되는 본래의 고요함이 곧 우리 본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참 자아를 발견한 사람들은 참 자아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평화와 사랑의 지혜를 누립니다. 자신의 본성이 자유임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 책의 정수인 자아 탐구를 통해 무한한 실체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리, 즉 참자아의 위치에서 보고 있노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꼭 그 현상이 참이거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려면 현상 전체를 보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보는 자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 안에 어떤 힘과 역량이 있기에 우리가 자신의 궁극적 본성에 대해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본성과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상이란 가장 고결한 진리와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사상은 수많은 모습을 띨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승의 곁에 있거나 이런 책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일단 눈이 트이면 삶 순간순간이 전부 사상이 되어 우리는 다시 본연의 모습, 무한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게 됩니다. 사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아탐구의 힘. 어릴 적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 없고 단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쌓이고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찾고자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면 처음에는 복잡함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단순함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중인데도 말이지요. 어떤 분들은 참 자아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깨달음은 참 자연스럽고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아탐구가 정말로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인데 진리는
단순하나 구도자는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쓰러지는 현상에 너무 무게를 두다 보니 도리어 뻔히 보이는 진리는 놓치고 마는 것이죠. 꼭 파도만 보고 바다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진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자아탐구의 힘이 빛을 발합니다. 자아탐구는 감춰져 있던 것을 곧바로 밝혀줍니다.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 효과가 어찌나 빠른지 우리 안에 있던 거짓이란 거짓은 다 그 즉시 정체를 드러내고 말지요. 자아탐구는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혹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속 으슥한 뒷골목에 숨어 살던 거짓 정체성을 들추어내 줍니다.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상의 에너지장 속에서는 과거에는 7에서 10년은 걸렸던 과정이 2, 3일 아니면 끝나곤 합니다. 뜸들이지 않고 곧장 핵심으로 가기 때문이죠. 진리가 우리 자신으로 늘 존재하는데 왜 굳이 오랫동안 고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한 일은 우리는 형태가 없고 변함도 없는 궁극의 목격자임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향한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상이 깨달음이라는 상품을 누구나 쉽게 사갈 수 있는 편의점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존 가운데서도 깨달음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서도 심리적 마음이 놓는 덫에 대한 약간의 조심과 경계는 계속되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가리는 듯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회피나 술수 또는 가식이 있다면 그 또한 재빨리 뿌리 뽑힐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영구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며 영원한 본질과 일시적인 현상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이라면 진절머리를 내지만 수행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아탐구도 일종의 수행이니 말입니다. 특히나 자아탐구를 갓 시작했을 때는 꾸준한 결단과 헌신, 내 참 자아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수행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늘 새롭게 지켜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 한 번은 아일랜드의 어느 작은 섬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무건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사람들이 수륙양용 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리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보트가 워낙 싱싱 달리는 데다 물 위를 쭉 미끄러지기도 공중으로 통 튀어오르기도 해서 항상 승객을 안전띠로 단단히 고정시키더군요. 우리 일행도 10명 남짓하게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안전띠를 단단히 메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얼마간 보트 타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트가 최고 속도에 달하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들 안전띠를 풀더니 일어나 파도를 타기 시작했죠. 놀라웠던 것은 선장님이 위험하니 어서 앉아 안전띠를 매라는 주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멋진 체험을 선사해 주어 고맙다고 선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선장님이 사상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본 것은 마침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죠. 아, 여기 그 선장님이 오셨네요. 그러자 그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많은 분들을 데리고 바다에 갔지만 이렇게 평온한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바다에서도 모두들 참으로 차분한 가운데 경험들을 속속들이 즐기시더군요. 그래서 다들 일어섰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진심을 담아 하는 사상에는 무언가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사상은 단순히 정신적인 무엇도 아니고
정보의 뭉치도 아닙니다. 무슨 연유인지 머릿속 잡음이 잦아들고 가슴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침묵 중에서도 고요하게 우리 자신을 대변해주는 영성과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요. 무언가가 내면 한가운데서부터 빛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빛나는 자라고 불렀던 이유랍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과거에서, 의도에서, 욕심에서,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질 때 이것은 빛을 냅니다. 존재의 해방.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30년에서 4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인터뷰를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말이 거의 삶의 시계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게 나인걸, 남들 어쩌라고,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라고 하며 자신을 어떤 고정된 존재라고 확신한다는 것 또한 말입니다. 언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또 인터뷰를 하면 그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는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그림이지요. 이 많은 정체성 중 누가 진짜 나일까요? 오늘 아침 정확히 7시 44분에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것도 기억해낼 수 없으면서 15살 적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하게 왜곡되기 쉽고 불확실한 기억을 딛고 서 있을 때가 많지만 대개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신념을 더 깊이 살펴보다가 마침내 그 신념들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도 왠지 우리는 여전히 어떤 주어진 시점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곧 나라고 확신합니다. 정체성이란 원래 불안정하고 계속 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합니다. 시간에 얽매인 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곱씹으며 몸부림치는 마음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거길 왜 갔을까? 내가 거길 왜 안 갔을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시간도 안 걸리고 아무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의 영역에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낮도 밤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 불변하며 때묻지 않는 의식이며 그 안에서 경험 전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드넓은 공간이 펼쳐지며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잠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참 자아 속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거품처럼 아는 생각이나 그 어떤 현상도 나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현상이 우리의 본질인 위대한 조화 또는 온전한 하나에 의해 생겨나고 그 안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발걸음. 온전한 하나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영적 또는 종교적 배경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서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에 잘 반응하고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만으로도 행복해하죠.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어느 시간 속에 존재한다거나 어떠한 형태도 띠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에는 힘을 하나도 안 들여도 저절로 그렇게 있을 수 있게 된답니다. 현존하는 상태, 즉 내가 있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는 느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이
다른 상태나 생각과 결합하게 되면 그 상태나 생각이 나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유한 본질이 아님에도 말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세상과 삶이란 무엇이며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잘못된 가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내 몸이 곧 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아주 초기에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신념이에요. 일단 나는 내 몸이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기본으로 다른 개념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예컨대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야심이 많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나는 직관적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리하여 독특한 심리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습득한 신념은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유일무이한 개성을 지닌 특정한 몸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관점은 잘 변하지 않아요. 이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사실로 믿으며 우리는 자신을 다른 많은 개별적인 존재와 물체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사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개성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다면 몇 페이지고 미주알 고주알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에겐 이런 성향과 꿈, 포부가 있으며 내 재산 목록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해왔고 그걸 증명해줄 자격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 예컨대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의 감정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 이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부분 나누어 살펴볼까요? 우리 자신의 몸을 포함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우리는 시간과 사물, 그리고 생각과 감정까지도 바라보는 존재지요. 감각을 통해 우리는 삶, 현상 혹은 존재라고 지각되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뒤편에서, 즉 생각과 감정, 기억의 영역에서 이것들은 내면의 눈을 통해 인지되지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느낌 역시 인지됩니다. 지각하는 대상이 색, 형태, 크기가 측정 가능한 사물이든지 아니면 생각, 느낌, 감정과 같이 좀 더 미묘한 것이든지 모든 것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느낌입니다. 먼저 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위대한 게임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패스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나가 있고 나서 너, 그리고 다른 것, 예를 들어 세상, 친구, 교육, 욕망, 종교 등등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논리적이거나 말에 불과한 답을 찾거나 마음과 지식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 질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비이론론에서는 지혜롭게도 우리에게 나는 무엇인지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내 짐작이나 상상 그대로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어떤 개별적 존재로 강하게 느끼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결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저 차원의 상대적 진리에 불과합니다. 더 고차원의 진리는 우리가 의식 그 자체이며 그 의식 안에서 나는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개인은 의식의 한 표현으로서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하나입니다. 이 생각은 자신에 대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몸이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 등등 말이지요. 이 착각을 잘 묘사해주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의 차례가 되자 간호사가 그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그 남자에게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의사 선생님, 지난주에 엉덩이에 작은 혹이 생기더니 글쎄 이게 점점 더 커졌지 뭐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개구리가 대답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삶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계속 믿기를 고집하는 주권화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개성의 수준에서 볼 때 우리는 의식의 산물이며 표현입니다. 그러나 개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조건화와 대대로 물려받은 사고방식 때문에 제가 방금 한 단순한 말, 즉 개인으로서의 우리 각자는 의식의 창조자 또는 통제자가 아니라 의식의 표현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하고 공허하며 도통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냥 영 모르겠다고 우깁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현기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해방식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기능을 하는 마음은 개인 모드의 마음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은 훨씬 더 폭넓게 작용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은 행동이나 정체성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맑으며 비어있고 새로워서 삶이 단순히 펼쳐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부담이나 힘겨운 노력이 없는 완전한 조화 속에 거하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은 은혜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참 자아로서 참 자아 안에 굳게 자리 잡게 되면 일어난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한 하나로부터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으로서 배우고 익힌다면 단지 그런 개인, 아마도 꽤나 괜찮은 사람 또는 어떤 기술을 숙련한 사람으로밖에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환경 전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필요가 인식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작은 개울과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더해져 마침내 그 움직임은 강처럼 커지지요. 우리는 여러 힘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설계도 전체를 실제로 보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 즉 일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갓 공상에 불과한 생각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신의 눈으로 이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마음의 간섭 없이 이해가 일어나도록 하세요. 마음은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의도, 정체성과도 엮이지 말고 오직 비어 있으세요. 이렇게 마음의 노력 너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몸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의식이다 라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의식을 가진 몸이다 라고 경험하지요. 하지만 잠깐 이 생각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몸은 나는 널 알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몸은 각종 소음을 내곤 하지만 아직까지 몸이 어떤 책을 썼다거나 위대하고 야심찬 성명을 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몸은 이 모든 것에서 결백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나는 내 몸을 알아 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모두 한시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몸이 태어난 시점부터 우리 각자는 평생에 걸쳐
타들어가는 양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몸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몸이나 감각 또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모두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를 밖에 주차했는데 누군가가 파란 차 주차하신 분 실내등이 켜져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차 그건 내 차인데 라고 하지 그건 나야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내 몸이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내 몸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손을 본다. 내 손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내 손은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 시력이 엄청 좋아서 무려 100m 떨어진 곳에서도 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자네도 잘 안 보인다네. 내 시력은 내가 아닙니다. 한때 나는 이걸 믿기도 하고 저걸 믿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들을 다 포기했다. 내 믿음은 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 기억력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니까. 내 기억력은 내가 아닙니다. 이별을 하고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아내도 없는데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지 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 것이지만 나는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비해 2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자아가 1차적이지요. 우리의 본질은 의식입니다. 몸은 의식이 체험을 맛보는 데 필요한 매개체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형상 속에서 의식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는 나는 몸이다 라는 신념이 웅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을 찾아내려면 대체 그 나라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몸일까요? 나는 몸이다 라는 느낌 자체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뿌리 깊은 확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이로써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몸이다 또는 나는 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잠시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을 비롯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기타 모든 것을 인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몸과 감각에게 보고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의식은 사물, 거리, 높이, 무게에 대한 느낌, 나라는 느낌 및 무엇이 나와 다르다는 느낌 또한 인지합니다. 이 본질적인 내면의 지각 원리는 모든 것에게 보고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의식 그 자체는 경험의 소용돌이에 절대 휘말리지 않습니다. 의식은 바로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한 우리 자신의 참 자아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고 또 확인하여 우리의 참 자아인 의식과 하나가 되세요. 나는 몸이다 라는 생각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논리에 수긍하는 것이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과 생각의 주체라는 개념에 근거해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자아를 성찰해 본 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만큼 삶의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말이지요. 생명력, 즉 우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떻게든 각각의 몸 안에서 작용하여 생각과 감각 그리고 겉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내린 듯한 결정마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의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그 의식 자체는 일어나는 일, 즉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의식이 당분간 경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은총의 인도로 인해 의식은 이런 극심한 한계를 초월하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본다면 점점 더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아탐구는 이 모든 조건화와 개성을 지닌 개인이라는 신분이 과연 진정한 우리 자신인지 살펴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아탐구는 시간을 초월한 무한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끝을 맺습니다. 자아탐구 지침, 나로 머무세요. 우리 모두는 존재한다는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연습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있다는 것은 곧 존재한다는 의미지요. 이 존재감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있으며 매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존재감은 인식의 시작이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힘들이지 않고 인지하는 목격자, 관찰자로서 기능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 느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있는 나는 누구이며 또 존재하는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아탐구 수행은 대단히 강력하기에 우리를 몸이라는 정체성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바위처럼 굳건하고 한결같은 평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느낌은 어떤 생각도 떠오르기 전에 이미 자연스럽게 있으니까요. 내게서 한 발짝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써 그 느낌을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여기에 의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저 자각만 하면 됩니다. 이 자연스럽게 현존하는 느낌을 다른 어떤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의도와도 결합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러저러한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이 자아탐구란 게 잘 풀리면 좋겠는데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다 등의 모든 의도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현존의 기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존재감, 내가 여기에 있다는 느낌과 함께 머무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음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글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잘못됐어 라고 투덜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마음이 어떻든 그저 내가 있다는 존재감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의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주의를 내가 있다는 이 단순한 느낌에 기울이세요. 자아탐구 수행은 한 번에 약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하면 됩니다.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혼자 앉아서 하는 편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보세요. 물론 꼭 그래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존재한다는 느낌은 거기에 있습니다. 존재감은 아무 노력 없이도 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살아 숨쉬고 깨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다는 느낌, 존재감이 먼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이 목표로 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자연스러운 존재감, 즉 내가 있다는 느낌에 머무르세요. 처음에는 쉽게 피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감을 다른 생각들과 섞이지 않게 하느라 마치 내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생각들이 찾아와 같이 놀자고 손을 내밀어도 함께 엮이지 마세요. 그저 나라는 느낌과 함께 머물면 됩니다.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나라는 느낌이 방해받지 않고 저절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확장감과 평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 더 머물고 싶다는 느낌이 자연스레 들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짧게 5분에서 7분 정도만 자기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아탐구의 열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아탐구를 끝까지 해낸다면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조건화와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뀔 거란 말이죠. 나는 곧 이 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이다. 등등의 조건화된 생각에서 벗어나 그저 바라보는 존재, 신념체계를 갖지 않는 존재, 또는 관찰하는 능력 그 자체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기쁜 그 자체이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기쁨과 강대함, 빛,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개인성이 희박해져 갈수록 삶을 더 파노라마처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서의 삶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개별적인 존재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삶이 어떻게 저절로 진행되는 연극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이란 모두 그저 그러함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깨달음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리둥절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저 존재하는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일상 속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순수의식과 마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께 아직 진리가 명확하지 않은 한 저는 진리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관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참된 존재는 한없이 넓어서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레게 음악, 청량 음료를 즐기는 것 모두를 넉넉히 품을 수 있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유달리 종교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이어야 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개념마저 뛰어넘는 자유 말입니다. 나는 진실로 변치 않는 참 자아입니다. 신념과 정체성이 마음속에 밀려오기 전까지 삶은 얼마나 단순했던지요. 하지만 그 후 본래 아름다운 마음의 영역은 일상적이고 제한적인 개인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화된 마음의 너머에는 더 높고 맑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난 존재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기쁨과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살아내야 할 삶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곧 삶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몸이 우리의 본질이나 실존에 결코 어떠한 제약도 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약은 한낱 꿈일 뿐입니다. 갈등이나 곤경처럼 보이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실은 이 신비롭고 위대한 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마법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평범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런 이원성의 영역을 넘어 순수한 관찰자, 즉 태어난 적이 없는 의식으로서 살아갑니다. 자아탐구 지침, 우리는 인지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인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때까지 내면에서 계속 살펴보세요. 나는 인지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이것을 아는 의식으로서 머무세요. 모든 생각과 감각, 모든 현상들이 내 앞에서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세요. 의식의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우리는 이를 힘들이지 않고 인지합니다. 컴퓨터 전원은 켜져 있지만 로그인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저 바라보세요. 광대한 존재 안에서 내면이 활짝 열리며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수행을 계속하세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존재하는 느낌 그 자체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존 속에 있다 보면 내면의 힘과 의식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상태로부터 달아나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그렇더라도 그저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집중하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사고 활동이나 다른 사소한 일들로 쏠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이런 성향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더 큰 깨달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기를 계속함으로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힘은 약해지고 더 큰 현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심리적인 마음의 성향이나 습관, 술책을 뛰어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지켜봄의 상태로 계세요. 이 상태는 자연스럽고 드넓으며 어디에나 존재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저 객관적인 의식으로서 머무르세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정체성이란 단지 생각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펄쩍 건너뛰는 원숭이처럼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정신없이 건너뛰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의 폭주가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으로서 머문다면 마음이 더 활짝 열리고 더 자애로워지며 자유롭게 됨을 느낄 것입니다. 또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정체성이 활동을 개시하자마자 내면의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우리는 재빨리 알아차리게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누구 아니면 무엇이 이 정체성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대신 대답하게 두지 마세요. 제가 묻고 있는 게 정말 무엇인지 이해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계속 집중하세요. 나는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다시 확인하세요. 무엇으로서 여러분은 여기에 계신가요? 이런 답이 들려올지도 모르겠네요. 딱히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 되돌아가세요. 개인이 아니라 현존으로서 현존 상태에서 지켜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현존 상태에 있다 보면 지혜와 직관적 통찰력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개인성이 머무는 심리적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어 드높은 현존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마음은 여기에서는 숨도 못 쉰답니다. 그리고 현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개인적인 마음은 차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나는 개인이다 라는 생각이 걸러지면 내가 있다는 현존만이 남게 됩니다. 이 깊디 깊은 의식하고 보며 존재하는 상태에 푹 잠기십시오. 이를 우리는 인도어로 사칫 안한다 상태라 부릅니다. 삿은 존재를 의미하고 칫은 의식이며 안한다는 순수한 기쁨이나 행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들은 이 신성한 상태를 사랑하지요. 사칫 안한다 상태에서 개인성의 연극이 비롯되고 잠시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개인성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시 현존 속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유의입니다. 다른 말로 마야 혹은 신의 연극이라고도 하지요. 현존을 넘어서 때가 되면 현존은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존재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 내가 있음이 보이게 되고 또 지각됩니다. 현존이 느껴지는 동시에 현존을 넘어선 더 깊은 곳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곳은 현상계를 완전히 벗어난 곳입니다. 이러한 성숙은 은총이 하시는 일이며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순수한 현존감에 다다르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은총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있다. 즉 현존은 신성한 원리입니다. 내가 있다는 그리스도의 빛이고 시바신의 본바탕이며 크리슈나신의 의식입니다. 현존을 단지 환상이라고 내칠 수는 없습니다. 현존은 활동하는 신 그 자체이며 절대의식의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현존 없이는 그 어떠한 체험도 참 자아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절대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때가 되면 현존이 절대 안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합의를 억지로 해내려 하면 다시 마음과 개인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음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거짓 깨달음입니다. 그저 한 정신 상태에 불과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자아성찰에 전념하세요. 자아성찰은 모든 구도자에게 유익하답니다. 자아탐구가 심화될수록 내면에서 저절로 성찰이 일어나고 삶이 펼쳐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할지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 즉 일어나는 현상을 잣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주인은 전과 달리 산만해지지 않으며 불변하는 존재와 쉽게 하나로 머뭅니다. 이러한 자아탐구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내면의 작업입니다. 이 내면의 작업으로 무한한 참 자아가 드러나게 되지요.